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 진학을 목표로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20대 청년입니다. 남들 10대 대입 입시생 시절에 하던 공부를 지금에 와서 하려고 하니 공부에 대한 기초도 부족하고 평소에 공부하는 습관이 잘 들어있었던 편도 아니라서 제법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제 딴에는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엄살도 좀 피우고 있었는데요. 지금 저랑 같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같은 수강생 분들 중에서는 제 부모님 또래의 분들도 드물지만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세요. 고작 20대 후반 남짓 되면서 이제 머리 굳어서 늦었다고 푸념이 나는 그런 제 생각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살면서 요즘처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산 적이 없어요. 스스로 말씀드리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해온 행동들이 남들에게 말씀드리기 그리 떳떳하지만은 않습니다. 철도 늦게 들어서 지금에 와서야 제 앞날을 위해 고민도 해보고 뒤늦게서야 공부도 시작했으니까요. 이건 역시 변명으로 들릴 줄은 알지만 저 나름대로는 어린 시절에 험준한 세상 홀로 헤쳐오느라 유년 시절부터 적지 않은 고생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기댈 곳이라고는 없는 고아로 살아오면서 참 세상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그리 세상 무서운 줄 알았더라면 좀 더 똑바로 살았어야 하는데 그런 후회를 뒤늦게 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제 부끄러운 과거를 부정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과거의 저 역시 저였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과거가 부끄러웠던 만큼 현재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저였지만 아무리 고아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세상 천지에 다른 사람 도움 한 번 받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란 있을 수 없는 거니까요. 저 역시 뒤늦게 소중한 인연을 되찾고 회한과 서러움에 감정에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어요. 죄송합니다. 저 혼자 인생 씨름 다 안고 산다고 생각해서 제멋대로 살아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니야. 울지 마라, 진여가. 아무리 나 사는 거 쉽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른이 돼서 어린 너를 지켜줬어야 하는 건데 이게 전부 내 탓이다. 내가 미안하다, 진여가. 평생 살면서 오롯하게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외로운 마음이 제 행동을 더 삐뚤게 만들기도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다 저같이 행동하지는 않을 테니 이건 역시 비겁한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제 삶에 서러운 순간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네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0여 년에 가까운 세월이지만 제 딴에는 제법 풍파가 많았던 제 나이에 비해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나이에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제 이야기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고아 출신입니다. 그래도 저와 같이 보육원 생활을 한 친구들 중에서는 제법 기억이 남아있는 시절에 이곳으로 들어와서 어렴풋이나마 부모에 대한 기억을 안고 사는 친구들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 나름의 입장이 있으니 희미하게나마 부모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음에도 끝까지 자신들을 찾아오지 않는 부모에게 더욱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제가 그 입장이 아니어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게는 그것마저도 사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예 제 친부모에 대한 기억이 전혀 남아있질 않거든요. 제가 보육원에 들어오게 된 게 돌 이전으로 추정됩니다. 부모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저를 보육원에 맡긴 것도 아니고 그저 보육원 입구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은커녕 출생에 관한 아무런 정보도 남겨져 있지 않은 채 그 흔한 쪽지 한 장 넣어주지 않고 달랑 아이만 내다버렸다고 해요. 아무리 자식 못 키우겠어서 보육원까지 내다버린 부모라 할지라도 그래도 다른 친구들은 그나마 집에서 불러주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쪽지 정도는 들어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마저도 없었어요. 당시 제 발달 상황에 미루어 대략적인 나이를 짐작했을 뿐 정확한 태어난 생일도 모르고 그러니 이름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야말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이였습니다. 세상과의 연결고리라고는 단 한 줄기도 찾아볼 수 없었죠. 보육원에서 어느 정도 머리가 굵어 자랄 때까지는 그래도 함께 지내는 친구들이 저와 같은 처지인 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되고 다른 친구들이 그래도 본인 생일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게 저한테 어찌나 크게 충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동안 생일이라고 알고 있었던 날짜는 제가 보육원 원장님께 발견됐던 바로 그 날짜였어요. 발견되었을 당시 돌 무렵으로 추정되었으니 보육원에 발견된 그날을 제 생일로 삼아주신 거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이에 대해 그 어떤 정보도 알 수 없으니 피치 못해 하신 선택이었겠지만 그게 왜 그렇게도 서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이라고만 생각했지 그 안에서도 그나마 친부모의 애정의 경중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다시 한번 버리받은 기분이었어요. 도대체 고작 돌무렵된 아이가 잘못을 하면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을 한다고요.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들 멋대로 낳아놓고서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 어린 것을 차가운 세상에 내동댕이 칠 수 있는지 작은 가슴에 차마 담아낼 수 없는 원망이 철철 흘러넘쳐 화가 들끓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되어서는 자식에게 이름조차 남겨주지 않았는지 그래도 만 1살 무렵에 저를 버리기까지는 누군가는 저를 데리고 있었을 텐데 그 정도 클 때까지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이름이 있음에도 대단한 애정 없이 붙여준 것이라 보육원에 버리면서도 남겨줄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던 건지 어느 쪽이라 하더라도 제게 씻을 수 없는 평생의 상처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실 알기 전까지는 보육원 친구들 중에서는 제법 순한 편이었는데 버려진 보육원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만큼 비정한 부모 밑에서 버려진 친구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저도 모르게 삐뚤 마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준아, 네가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진 상관없이 너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에게는 귀하디 귀한 아이야. 제 상처가 나날이 깊어져 스스로를 좀먹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신 보육원 선생님께선 어떻게든 제 상처를 감싸 안아 주시려고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선생님들의 말씀이 제대로 와닿지 않을 정도로 원망하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처음부터 제게 이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20여 년이 넘게 써온 제 이름은 당연히 보육원에서 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강원준, 그게 제가 비로소 보육원에 맡겨져 처음으로 얻게 된 제 이름이었어요. 을지할 곳 하나 없으니 스스로 강하게 일어서라는 선생님들의 염원을 담아 골라주신 성이 강. 보육원의 위치가 강원도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뿌리가 빈약한 저였으니 그런 식으로라도 너 역시 너 나름대로의 뿌리가 있음을 상기하게 해주려는 보육원 선생님들의 배려였으나 사춘기 시절에는 그런 제 이름마저도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는 더더욱 그랬어요. 살면서 스스로의 이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이름이 촌스럽거나 어감이 좋지 않는 등 개명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라면 아마 저처럼 항상 자기 이름을 곱씹으며 산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은 날 때부터 부모님이 고심해서 지어주신 이름이고 기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시절부터 소중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불러주었을 이름이니 당연하게 내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하지만 제 이름이 저를 낳아준 친부모가 지어준 것이 아닌 보육원 선생님들께서 지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어쩐지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꼭 제 것이 아닌 것을 따다 붙여놓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제가 세상에 대해 느꼈던 감상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제게 주어진 얼마 되지 않는 것들조차 제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저 부모 없는 불쌍한 아이에게 동정심으로 내어준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런 제 스스로가 너무도 빈곤하게 느껴져 항상 마음이 텅 빈 외로운 기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친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증오심이 깊었는지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짐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친부모는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 수 없고 내게 정말로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마음에도 이것 한 가지만은 확신할 수 있었어요. 바로 제 친부모가 단연코 저를 사랑한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은커녕 자기들이 이 세상에 내어놓은 그 연약하고 조그만 어린 것에게 이름조차 허락하지 않았으니 나를 갖다 버리면서 알턴이 빠진 양 후련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은 쉽사리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 학창 시절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제 뿌리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은 곧 제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들었고 당연히 자존감도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걱정하며 늘 노심초사 하시는 보육원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건 알았지만 그분들이 돌보아야 할 아이가 저 하나뿐인 것도 아니고 저보다 훨씬 손 많이 가는 어린 동생들도 많았으니까요. 사실상 그분들이 저 하나를 붙잡고 당신들의 모든 노력을 쏟아붓지 않는 이상 저를 제대로 훈육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다른 친구들처럼 사랑으로 나를 챙겨주시는 부모님 같은 존재가 없으니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든 저 같은 걸 신경 써주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정말 철딱선이 없기 짝이 없는 말이었습니다만 어차피 부모 없어서 서러운 인생에 말 안 듣는다고 잔소리하는 부모 없다는 게 몇 안 되는 장점이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삐뚤어져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면 그래도 제가 다른 사람이나 친구들 손찌검하거나 학폭 가해를 한 적은 없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인간으로서의 마지노선은 지켰다고 볼 수 있으니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만큼은 천만다행이다 싶어요. 물론 그건 제가 선한 사람이라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속이 가득 차 있었던 것 치고는 타고난 천성이 소심한 편이고 담이 작은 편이어서였을 겁니다. 도리어 질 나쁜 일진들의 타겟이 되어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그런 질 나쁜 인간들과 어울려 다니지는 않았었고요. 물론 걔들이 저를 끼워주지도 않았을 테지만 말이에요. 그런 애들도 보면 자기들 생각하기에 쪽팔릴 만한 애들은 안 데리고 다니거든요. 저같이 돈 나올 구멍 하나도 없는 보육원에서 사는 꼬질꼬질하고 왜소한 남자애는 빵 셔틀이라면 모를까 자기들 무리에 끼워줄 리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인간들하고까지 어울리고 싶지는 않았고요. 비록 학교에서 친한 친구라 할 만한 친구는 하나도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에서 그저 공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테니 가서 자리는 차지하고 있더라도 다른 친구들과 말 섞는 일도 거의 없었고요. 그러니 방과 후에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일 같은 것도 없다시피 했어요.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하면서도 얼굴 표정에는 못마땅한 기색이 덕지덕지 붙어있으니 한창 발랄할 그 시기 청소년들에게 제가 얼마나 음침해 보였겠습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도 저 같은 애랑은 친구하기 싫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을 때나 깨달았던 거지. 그때는 그런 제게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건 역시 내가 별 볼 일 없는 고아니까 친하게 지낼 생각조차 없는 거겠지 하고 자조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역시 저처럼 어렸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반대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저같이 마음의 문을 단단히 걸어잠근 우물한 아이에게 먼저 다가가기란 쉽지 않을 일이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반에서 꼭 한 명씩은 있는 온 반 아이들 사정 모두 참견해가며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몇몇 친구들이 말을 걸어올 때 빼고는 교실에서 입 열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당연히 학교 생활은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출석은 했지만 가끔은 아프다는 핑계로 보건실을 간다고 거짓말하고 선생님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창고 뒤편이나 운동장 구석 같은 곳에 몸을 숨겨 시간 때우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소각장이나 그 외에 일진들이 우르르 잘 몰려다니며 담배 피울 만한 곳을 피하다 보면 크지 않은 몸뚱이라 할지라도 숨어있을 곳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등교해서 아침에 담임 선생님에게 얼굴 도장은 찍더라도 그 이후 수업 시간에 슬금슬금 학교 건물을 빠져나와 근처 시내를 배회하거나 인적 드문 곳에 우두커니 서 있는 등 목적도 없이 돌아다니는 날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금세 잡히는 법이죠. 학교 수업 시간에 교복 입은 학생이 홀로 주변을 배회하고 있으니 어른들 눈에 띄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머지않아 학교에까지 그런 제 소식이 전해졌어요. 당연히 담임 선생님을 비롯한 교무실이 발칵 뒤집혀졌죠. 선생님들끼리는 제 사정을 아름아름 다 알고 계셨으니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쉽사리 크게 꾸짖지 못하시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말도 없이 나간 거야 당연히 잘못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가서 비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나쁜 친구들과 때를 어울려 다닌 것도 아니고 그저 홀로 배회하고 있었으니 말을 꺼내시기가 난감하신 것 같더라고요.
한창 사춘기 시절이라 예민할 시기이기도 했고 제 환경이 워낙 평범치 못하다 보니 걱정되는 마음에 한마디 꾸짖으려고 해도 제 마음에 상처가 될까 배려하시는 마음에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저는 어른들이라면 그저 다 밉고 꼬아 보였던 시절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그렇듯 똑같이 야단을 치셨더라도 반항심이 불쑥 올라왔겠으나 유난히 제게 말 한마디 떼기 어려워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제가 고아여서 더 그랬던 걸 테니까요. 제 딴에는 나같이 부모 없는 고아는 공들여 지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만한 노력을 들일 만한 가치도 없다고 여겨지는 걸까 또다시 소갈머리가 벨벨 꼬일 생각도 했죠. 제가 먼저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은 조금도 찾아볼 수도 없이 말입니다. 담임선생님 호출에 헐레벌떡 달려오신 보육원 선생님께서도 할 말이 없으시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래도 보육원 아이들이 자식을 가장 큰 사랑으로 감싸주실 부모님의 존재가 없는 아이들이다 보니 저보다 더한 사고를 치는 아이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 호출되어 쫓아오시는 데에는 이골이 나 계신 보육원 선생님들이셨어요. 그런 형들에 비하면 솔직히 저는 개 중에서 크게 사고를 치는 축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육원 친구들 중 그 누구보다 상처가 많은 아이라는 걸 알고 계신 보육원 선생님이셨어요. 저 같아도 저 같은 아이 다루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차마 다른 말씀은 못하시고 그래도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며 다시는 이렇게 무단으로 학교 밖으로 나가는 일 없을 거라 약속하라는 당부만 받아내시는 보육원 선생님이셨어요. 저를 사이에 두고 서로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의 뜻을 전하는 담임 선생님과 보육원 선생님을 번갈아 쳐다보면서도 그분들께 죄송한 마음보다는 그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짜증스러운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저도 참 답이 없었던 놈인 것 같아요. 아무리 주변에서 노력하고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해주시더라도 시커멓게 타있는 속에 그런 좋은 어른들 해주시는 염려의 말씀은 귀뚱에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저를 얼른 자신을 책임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짐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만큼 세상에 대해 굳게 마음을 닫고 있던 저였습니다. 그분들도 사람이신데 아무리 지도해야 할 아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보려고 노력해도 늘 한결같이 거부감을 표현하는 아이를 대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른은 뭐 사람이 아닙니까? 아무리 어린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무시를 당하면 사람이 어떻게 지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저 스스로를 고립시킨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연히 커서 무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 같은 것도 없었어요. 이렇게 학교 생활에 소홀하고 교우관계며 인간관계가 거의 박살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어디 공부라고 흥미가 있었겠습니까? 애초에 공부가 재미있었던 적도 없었고 머리가 좋은 편도 아니었고요. 제 앞날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그저 큰 사고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하시며 저 하는 걸 노심초사하게 지켜보고 계셨던 보육원 선생님들이셨기에 제가 공부 소홀히 한다고 크게 꾸짖음을 당한 적도 없었습니다. 진로를 결정한 시기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무얼 할지 앞으로 어떻게 벌어먹고 살지에 대한 비전 같은 것도 당연히 없었죠. 당시 제 진로에 대해 물어보시던 담임 선생님이 그만 갑갑한 표정이 되어 제게 물으셨습니다. 원준아, 선생님이 듣기로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너 성인 되면 지금 지내는 곳에서 나와야 한다던데. 그러면 정말로 이제 너가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 앞으로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경제적인 기반이 있어야 네가 뭘 하고 싶든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거고. 그러려면 당장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도 생각을 해야 돼. 물론 머리로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면 독립에 필요한 약간의 국가 지원금을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빈손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지내던 보육원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고아라고 이어지던 국가의 지원이 끊어질 날이 정말 목전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생의 꿈이라는 걸 가져보지 못한 저였으니 그런 담임 선생님의 걱정 어린 말을 들었음에도 앞날이 깜깜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애초에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보단 포기하는 법을 먼저 배운 저였습니다. 어차피 나한테 선택권이 있는 일인가 싶기도 했고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한들 지원해 줄 부모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겨진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제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라는 거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기술을 배우든 해서 취업하는 거 말고 별다른 길이랄 게 없었죠. 그동안 공부를 놓으다시피 했으니 대학 진학이라는 것도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일찌감치 놓아버린 공부였기에 기초부터 다시 쌓아올린다 치면 남은 시간으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수능시험 볼 생각조차 못하고 있던 저였으니까요. 그렇다고 다른 특출난 재주가 있어서 그런 걸로 특기생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애초에 대학은 저에게 딴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건 집에서 성적표 받아올 때마다 잔소리하는 자식에게 관심 많은 부모님이 있는 가정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지 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저희 보육원 출신 중에서도 대학에 진학한 형이나 누나들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형이나 누나들은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학 진학한 선배들보다 배는 되는 정말이지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했어요. 보육원이라는 게 애초부터 독방이라는 게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한 방에 아이들 여럿 몰아놓고 지내는 공동생활을 하는 환경이다 보니 학교에서 돌아와서 부족한 공부량을 채우려 한다 하더라도 그 환경에서 어지간히 다부진 마음을 먹지 않고서야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거기다 나이가 조금 차는 아이들은 아직 어른들의 손이 필요한 어린 동생들 생활을 도와주어야만 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들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고 그분들은 항상 넘치는 일감에 시달리셔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저희도 인간이고 은혜라는 걸 아는데 저희 키워주신다고 그리 노고가 많으셨던 보육원 선생님들이 고생하시는 걸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형이나 누나들은 그렇게 평범한 가정에서 그저 수험생이라고 온 집안 식구들에게 떠받들리면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같은 건 꿈꿀 수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줄이고 귀한 시간 쪼개고 쪼개서 독하게 공부한 끝에 대학에 가게 된 거였어요. 저 같은 거랑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성실하기도 했고 머리도 어릴 때부터 워낙 좋았고요. 그 정도로 기특한 형 누나들이니 보육원 후원을 통해 지원해주신 분들 덕에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거였겠죠. 애초에 저한테 그 정도의 끈기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고생을 해서 그리도 바라던 대학 진학을 할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보육원을 떠났던 형 누나들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란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겨우 남들 가지는 만큼 간신히 가질 수 있는 게 제 처지였습니다. 머리로는 얼른 취업해서 돈 버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취업해서 일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에서 걷어주셔서 따뜻한 잠자리 마련해주시고 굶지 않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 할 입장이었으니 넉넉한 용돈 같은 건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아르바이트도 여러 번 경험해본 바가 있습니다. 학생에게도 챙길 거 제대로 챙겨주시며 양심적으로 장사하시는 업주분들도 많지만 아직 세상 물정 모르고 사회생활 경험이 미진한 어린 직원들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알바비 안 주려드는 악덕 업주들 또한 많았습니다. 그런 인간들일수록 저처럼 부모나 믿을 만한 뒷뼈 없는 약자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법이죠. 알바하면서도 제대로 돈 못 받고 오히려 부모도 없는 근본 없는 새끼가 싹수 없게 돈만 밝힌다며 일은 일대로 하고 쌍욕은 쌍욕대로 먹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제 오랜 기성세대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사실 그런 인간들로부터 상당수 비롯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취업 자체에도 저도 모르게 공포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죠. 나같이 배운 거 없고 할 줄 아는 거 없고 가진 거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믿을 만한 어른이 주위에 있는 것도 아닌 사람이 취업을 한다고 한들 아르바이트 할 때 겪었던 수모를 겪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는 하나 없이 얼마 되지 않는 지원금을 손에 쥐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보육원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얼마 되지 않는 단촐한 짐을 가지고 보육원을 나서는 제 손을 꼭 부여잡으며 보육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준아, 밖에 나가서 혼자 지내는 게 녹록진 않겠지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찾아와. 혼자서 앓지 말고, 응?
미덥지 않은 저를 세상에 내보내시며 선생님께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겠습니까? 아직도 물가에 내어놓은 어린애 같은 저를 보내시는 보육원 선생님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만 창피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아 선생님과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도록 제가 보육원을 다시 찾는 일은 없었습니다. 처음 취업한 곳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반지하 월세방은 좁고 습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가진 돈으로 제 한몸 누울 곳을 찾아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어요. 평소 같으면 잠도 안 자고 서로 속닥거리며 떠든다고 쫑알거리는 보육원 동생들 때문에 잠도 못 자게 만든다며 짜증이 났을 텐데 아무런 말소리도 들리지 않고 저 홀로 고요히 누워있는 월세방에서 좀처럼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독립해서 나 혼자 쓸 수 있는 내 방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했는데 막상 혼자 남겨지고 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외로운 생각도 들고 서럽기도 하고 앞으로 일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갖가지 걱정이 밀려오는 바람에 찔끔 눈물이 났던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나 홀로 떨어진 첫날 밤이 지나갔어요. 제 직장은 쇼핑몰 대형업체의 하청업체였습니다. 제가 속한 물류팀에서 저는 보조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애초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니 몸을 쓰는 단순 노동이었습니다. 물건을 포장해서 분류해서 차에 싣는 일이 주된 업무였고 가끔은 거래처 쪽으로 파견 근무를 나가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당연히 어깨고 허리고 무릎이고 나만 하는 곳이 없었어요. 남들 이제 갓 20살 성인이 되었다는 기쁨에 한껏 청춘을 누리고 살 때 하루 종일 물류창고에서 먼지 마시며 물건 나르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일이 워낙 힘들고 안 해본 일이다 보니 체력적으로 지치기도 해서 간신히 자취방으로 돌아온 채 씻지도 못하고 현관에 널브러져 잠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이 모질다는 것을 알 만큼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물한 개구리가 진짜 세상살이의 무서움을 맛보게 된 거죠. 하지만 몸의 고단함보다 저를 힘들게 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회사 직원들과의 관계였죠. 특히 사수하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 처음 취직할 때 같은 자리에 함께 입사한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마치 자기 집 안방이라도 된 양 애교를 떨며 사수에게 안겨들던 그 신입 직원은 부모님이 사수와 지인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모님 백으로 들어온 거였죠. 그런 신입 직원과 저를 티나게 차별하는 사수였습니다. 야, 너는 나이도 어린 게 선배들하고 잘 어울릴 줄도 모르고 네 나이 때는 일 잘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아니, 똑같은 자리에 같은 날 들어왔는데도 둘이 어쩜 하는 게 그렇게 다른지. 아유. 다른 직원들 보는 앞에서 저와 그 신입 직원을 대놓고 비교하니 가뜩이나 낮은 자존감에 수치심이 몰려들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일을 소홀히 한 거면 이렇게 억울한 생각이 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수를 비롯한 직장 내에서 친하게 어울리는 직원들끼리 농담 따먹기나 하며 농땡이를 피우고 살살 자기들끼리만 알아먹는 얘기를 하는 동안에도 묵묵히 제게 주어진 일을 다 하는 저였습니다. 하물며 제 일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일 안 하고 딴짓하며 사수 곁에서 알랑거리는 신입 직원의 목까지 맡아서 하느라 온몸에 파스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저 혼자 잔업하게 내버려두고 자기들끼리 회사 공금으로 술 마시러 나가기가 일쑤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몇 번 그런 자리에 낀 적이 있었는데 애초에 제가 술을 마셔본 적도 없었고 술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회사에서 마음 안 맞는 사람들이라도 같이 어울려보겠다고 억지로 술을 들이붓고 토하기를 반복하자 저랑 놀기 재미없다며 그나마 데리고 가던 것도 빼놓고 자기들끼리 가버리곤 했죠. 못된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니었는지 그렇게 자기보다 한참 어린 직원에게 되지도 않는 심술 부리는 사수보다도 그 옆에서 알랑거리는 신입 직원이 더 얄밉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거의 1년 반이 넘도록 제 일에다 그 인간들 뒤치다거리까지 해주며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혼자서 소화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내에서 물건 대금 치른다고 찾아둔 현금이 없어지는 바람에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니 신경 쓰고 있지 않았는데 회사 분위기가 이상하게 웅성대더니 사수가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너 어제 잔업한다고 늦게까지 남아있었잖아. 너 말고 그거 건드릴 놈이 어디 있냐 여기. 잔업도 저놈 술 처먹으러 간다고 그것까지 제가 해결하느라고 한 거였습니다.
제 일 떠넘길 것도 모자라 사람을 도둑놈 취급까지 하다니. 지금껏 고생해온 결과가 고작 이거라고 생각하니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에 없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에요. 나 회사에 그런 돈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왜 사람 증거도 없이 도둑으로 몰아요? 야,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거지. 배운 것도 없는 게 모자랐다고. 평소에도 다른 직원들이랑 잘 어울리지도 않고. 너같이 음침한 놈 아니면 또 누가 이런 짓을 하냐고. 그러고 보니 너 보육원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어? 사람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것 좀 모자라 제 출신까지 들먹이다니.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랑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데요? 난 분명히 아니라고 했어요. 죄 없는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뒤집어 씌우기나 하고 자기 일 남한테 떠넘기기나 하고 자기가 가져가 놓고 저러는 거 아니야? 당장 나한테 사과해요. 이놈이 진짜 미쳤나? 야, 너 말 다 했어? 지지 않고 대거래하는 저를 보고 적잖이 당황했는지 놈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를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억울한 마음에 바락바락 대들었지만 이미 회사에는 제 편 하나 없이 놈 편만 가득했습니다. 결국 억울하게 회사를 떠나야 했던 건 저였습니다. 그렇게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며칠간은 억울해서 잠도 오지 않았어요.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소주병째로 벌컥벌컥 들이마시며 타는 속을 부여잡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살아보겠다고 그리 발버둥을 쳤는데 그 결과가 고작 이것인지 억울하고 분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부모만 있었어도 자식이 이렇게 억울하게 도둑 누명을 쓰는 걸 보고만 있었을까 싶어 다시금 얼굴도 모르는 친부모가 원망스러워졌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억울한 취급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살게 할 바엔 차라리 낳지 말지 친부모에 대한 원망이 켜켜이 쌓여만 갔습니다. 지금이야 이런 식으로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모함하고 누명까지 씌워 부당해고를 했더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라도 해서 정식으로 항의를 했을 텐데 그때는 아직 어리고 사회 경험도 없을 때라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항상 억울한 대접을 받는 게 분하면서도 제 처지에 당연한 일이라 체념하고 살았으니 어떻게 더 해볼 생각을 하지도 못했었고요. 그나마 그날의 분이 조금 풀렸던 것은 그 빌어먹을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고 난 몇 년 후 그 사수라는 인간이 결국 덜미가 잡혀 그간의 공금 횡령 혐의로 해고에 소송까지 당했다는 걸 알게 된 후였습니다. 사수놈 믿고 함께 설쳐대던 직원들까지 같이 해고되었다니 인과응보라는 게 있기는 한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건 한참 지난 후의 일이었고 모아둔 돈도 얼마 없던 제가 일자리까지 잃었으니 앞으로의 살 길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용직 일이건 식당 일이건 구해지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러 다녔으나 아무리 적은 월급이었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따박따박 월급을 받던 것과는 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배를 골마가며 꽁지가 빠지게 일감을 찾아다녀도 겨우 반지하 월세방, 월세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었습니다. 저축은커녕 당장 먹고 살 길도 요원했어요. 집에 하나 남은 라면까지 떨어졌던 날은 정말이지 더 살아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회 나와서는 제 나름대로 아등바등 적응해서 살아보겠다고 무던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자기 일까지 떠넘기는 호구 취급을 넘어 보육원 출신이라는 멸시와 함께 이어진 도둑 취급이라니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기에 이렇게까지 함부로 달아줘야 하는지 억울함에 눈물이 났어요. 하나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전자기기였던 휴대전화도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도 죽기는 싫었던 모양인지 단기 알바 자리라도 있을까 싶어 줄임배를 부여잡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희 동네 마트치고는 제법 큰 규모의 마트 하나가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그래도 세일폭이 가장 큰 곳이라 자주 이용하던 곳이었습니다. 배가 고파 그랬는지 저도 모르게 스르륵 마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평일 오전 시간대라 그런지 장을 보러 온 주부들도 잘 보이지 않고 직원들도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다른 업무를 보느라 정신이 없는지 매장 안이 썰렁했습니다. 식품 코너 앞에 우뚝 서서 저기 있는 것들 싹 쓸어다 먹으면 배라도 제대로 채우고 죽을 수 있겠다 하는 황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고만 거죠. 어차피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도둑 취급을 당했는데 진짜로 도둑질을 한다고 한들 내가 여기서 더 멀어질 곳이 어디 있겠어. 그야말로 사람이 궁지에 궁지까지 몰렸을 때 할 법한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더 생각하기도 전에 좌우를 둘러보고 옷 속으로 슬쩍 낱개라면 한 봉지를 집어넣고 마트를 나가며 심장이 쿵쿵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마트 직원이 제 뒷덜미를 잡아채고 온갖 쌍욕을 퍼부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저를 뒤쫓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제 생애의 첫 도둑질이었어요. 한번 무서히 넘어가고 나니까 간사하게도 생각보다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낱개라면 한 봉지로 시작했던 것이 즉석밥이나 평소에 구경도 못하던 갖가지 식료품에서부터 더 나아가서는 가격대가 꽤 있는 생필품까지 손을 뻗치게 됐어요. 처음 한 번이 어려웠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넘고 나니 여기서 내가 더 떨어질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세상이 단 한 번도 내게 친절했던 적이 없었는데 나라고 지킬 건 다 지키며 살아야 하나. 어차피 이 마트 주인은 내가 물건 몇 개 집어간 걸로는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을 텐데 하며 야비하게도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저지른 비행 중 가장 죄질이 무거운 것이었죠. 학창시절 공부에 소홀해하면서 수업을 빼먹고 밖으로 나돈 적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제 눈으로 남이 직접 손해를 보거나 상해를 입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날이 갈수록 죄책감은 옅어져 갔습니다. 오히려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물건을 집어가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그 누구라도 남의 업장에서 도둑질이나 하는 저보다야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막대먹은 생각을 했던 걸 보니 한번 나쁜 길로 빠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 건지 그걸 일을 다 저지르고 난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었네요. 당연한 말이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몇 달간을 주기적으로 물건을 훔쳐왔는데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이건 역시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마트 측에서는 진작 제가 물건을 훔쳐간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눈과 CCTV를 피해서 움직인다고는 했지만 요령이라고는 없는 생기단만 초보 범죄자 주제에 무슨 수로 감시의 눈길을 모조리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저는 몇 달을 눈 감아주었는데도 범행을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 저를 더는 봐주지 않는 마추 측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진짜 경찰에게 잡혀보는 것은 처음이라 그런지 갈 때까지 간 막장 인생이라 스스로를 폄하했음에도 그때는 정말로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지은 죄는 알고 있어서 차마 반항도 하지 못하고 온몸이 굳어 유치장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내가 하다 정말로 범죄자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앞이 시커멓게 꺼져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 딴에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고 남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당연히 제가 저질러서는 안 되는 짓을 벌였다는 것은 그때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으로 저만 생각해서 그런 짓을 벌였으니 정말이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처음이기는 했으나 같은 곳에서 몇 달이나 범행을 행했고 이제 미성년자도 아니라서 어른들의 보호도 받을 수 없으니 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며칠간 유치장에 머물다 구치소로 옮겨졌을 때는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구나 하는 절망에 휩싸여 있었어요. 애초에 밥 사 먹을 돈조차 없어서 벌인 범행이었으니 합의금을 낼 형편도 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없는 형편에라도 변호사라도 써서 조금이라도 발버둥을 쳤다면 실형까지 살게 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패배감에 사로잡힌 저는 재판장에 끌려간 그 순간까지도 차마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입에 발린 반성의 말조차 내뱉지 못한 채 그저 내내 고개를 수그리고 땅바닥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가리키며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결국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고를 내리고 판사가 땅땅 두드리는 판사봉 소리가 마치 저를 관에 넣고 못질을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제 사건을 맡으신 판사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본 것도 그 순간이 전부였어요. 재판 내내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저와 눈이 마주친 판사님 표정에 얼핏 안쓰러운 기색이 스치는 것 같았으나 이내 다시 고개를 내렸습니다. 설마 하니 저렇게 잘 배우신 사회 지도청인 판사님이 저 같은 것을 가여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분명 저와는 달리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온 사람이겠거니 이런 일이 아니고서야 나 같은 사람과 마주칠 일도 없는 사람이겠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잠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의 복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교도소 안에는 저 같은 피라미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거친 인생을 살아온 범죄자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타고난 성격 자체가 남들 앞에서 튀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 그저 자범뿐인 저는 안에서 교육 열심히 받고 묵묵히 봉사시간도 채우며 형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면회오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저보다 더 질이 안 좋은 사람들도 간간히 면회오는 사람들이 있던데 제 인생은 참 인간적으로 빈곤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 여기 들어온다는 소식을 차마 전할 수 없어 제 걱정을 많이 해주셨던 보육원 선생님과 고3 담임 선생님께는 연락드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들 생각하면 저는 그야말로 죄인이었어요. 나가서 올바로 살지는 못할 망정 몇 살 되지도 않은 나이에 전과자까지 되다니. 가끔은 그분들마저 저를 비난하고 침을 뱉는 악몽에 몸서리치며 깨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게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반가운 마음보단 의아한 마음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서류에 적혀있는 작성자 이름은 생전 처음 듣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올 이유가 뭐가 있는지 의아했으나 1년의 징역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처음으로 저를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죠. 결국 두려운 마음을 안고 면회실로 나갔어요. 반대편에 앉아있는 중령의 신사는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순간 뻗뜩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제 사건을 담당한 판사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네, 저를 보겠다고 찾아온 사람은 무려 제 사건을 담당했던 바로 그 판사님이셨습니다. 얼떨결에 자리에 앉으면서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영문을 알 수 없었어요. 설마 1년이라는 시간은 제 죄를 뉘우치기에 너무 짧다고 뒤늦게 생각하신 걸까? 나를 더 벌 주려고 오신 걸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고수하던 그분이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믿을 수 없는 말에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진혁아, 내가 너의 큰아버지다. 어렵게 그 말 한마디를 간신히 내뱉고는 고개를 푹 수그리고 오열하시는 판사님이셨습니다. 평생 저 같은 인간과는 접점이 없을 것 같은 분의 예상치 못한 행동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죄송하지만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제 이름은 강원준입니다. 아니야, 네 진짜 이름은 진혁이다. 정진혁.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알게 된 제 출생의 비밀은 이러했습니다. 제 친모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결혼을 극렬히 반대하신 조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살았다는 친아버지셨습니다. 판사님과의 나이 터울이 있어 그때 그분이 고작 중학생이셨다고 합니다. 뒤늦게 사고로 제 친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미 저는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춘 후였다고요. 형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시고 형수님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다고 하더구나. 아마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잃으셨을 거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도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어머니께서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저를 보육원 앞에 데려다 놓으셨단 겁니다. 제 부모님이 사시던 곳이 고작 차로 제가 자란 보육원과 10분 거리였단 걸 알았을 때는 허탈함이 몰려왔습니다. 결혼 전에 형수님이 부모님께 워낙 호되게 당하셔서 차마 우리한테 맡길 생각은 못 하셨던 모양이야. 그래도 그렇지. 내가 조금만 너를 더 빨리 찾아냈더라면 네가 이런 곳에서 고생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고작 중학생 나이에 뭘 어쩔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제게 사죄하시는 그분을 보니 그만 수치심이 몰려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제 혈육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는데 그게 감옥에 갇혀있는 꼴이라니요. 그것도 제 작은아버지라는 분이 절도로 제게 징역을 선고하신 분이라니.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한 제 삶이 더욱 진창으로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저질렀던 죄의 무게를 깨닫고 수치심에 그만 그분 앞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고작 이런 모습밖에 못 보여서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진혁아, 울지 마라. 물론 네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보니 차마 내가 내게 뭐라고 할 자격이 없더구나.
재판장에서 너 처음 보고 꼭 형님이 걸어 들어오는 것만 같아 설마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널 보게 될 거라고 상상조차 못해서 내가 망설이는 바람에 널 더 고생시켰다. 너한테도 갑작스러운 일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작은 아버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구나. 저는 제 친부모가 저를 미워해서 이름조차 남겨주지 않고 저를 갖다 버린 줄로만 알았어요. 세상에 제 편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저 같은 인간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 어린 피덩이 두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제 친부모님이 불쌍해서 평생을 잃어버린 손자 찾겠다고 고생하시다 결국 몇 해 전 눈을 감으셨다는 친조부모님이 안타까워서 평생을 버려진 사람이라 생각하고 방황하다 결국 여기까지 이른 저 스스로가 불쌍하고 동시에 한심스러워서 좀처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처지에 차마 손조차 잡아볼 수 없는 처음 만난 피부치와 한참을 더 울었어요. 출소 후에 감사히도 저를 걷어주신 것도 작은아버지셨습니다. 제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그분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제 새로운 미래를 고민해 주신 것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작은아버지셨어요. 친조부모님께서 제게 남겨주신 유산 덕분에 급한 불도 끌 수 있었습니다. 출소 후에는 제가 절도를 했던 마트를 찾아가 제가 손해를 끼친 것 이상으로 직접 배상을 한 후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셨는지 당황하시면서도 감사하게도 제 사과를 받아주신 마트 사장님이셨어요. 제가 사회복지사로 제 진로의 가닥을 잡은 건 역시 그동안 제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저처럼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절망감에 빠진 아이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해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보람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작은아버지와 함께 제가 자란 보육원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도 하며 지난날의 제 과오를 반성하며 조금이나마 나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압니다만 그래도 이제 혼자 남겨질 일은 없다는 생각을 하면 견딜만 합니다. 기구했던 제 인생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직 한참 부족한 저이지만 여러분께서 마음속으로나마 응원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힘이 될 것 같아요. 제 살아온 이야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딸 하나를 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대학병원 교수예요. 저는 간호사였는데 남편이랑 병원에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딸아이는 자기 남편을 따라 의사가 됐어요. 지금은 개원에서 집 근처에서 피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만 하면 제법 성공한 삶인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악몽 같은 과거가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간호사 일도 그만두게 된 겁니다. 한쪽 다리가 살짝 불편하거든요. 그건 어렸을 때 일어난 일 때문이고요. 처음에는 잘 따라갈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제 불편함 때문에 더 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는 일을 그만뒀어요. 그때 남편과는 연애 중이었는데 남편은 그런 제 사정을 알고 정말 안쓰러워해줬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그만두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결혼했습니다. 일 그만두고 난 뒤 제가 들어야 할 소리와 쓸데없는 고민들을 덜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해서 딸아이 하나를 낳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다리는 불편하지만 말입니다. 다리가 불편한 건 40년 이상 겪어온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적응해서 사실 크게 불편함을 느끼고 살지는 않아요. 하지만 간혹 제 다리를 보고 있으면 그때 그 일이 떠올라 괴롭습니다. 제 다리를 이렇게 만든 그 사건 말입니다. 이제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드려야겠죠. 저는 40여 년 전 아주 끔찍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지금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학교폭력이요. 지금이야 그런 짓을 하면 처벌도 받고 욕도 먹고 하지만 우리 시절에는 그런 게 있었나요 어디? 그냥 괴롭히면 괴롭힘 당하고 맞으면 맞는 거였죠. 어른들에게 이야기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괴롭힘 당한 날은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서 숨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이유 없이 저를 괴롭히던 그 친구의 이름은 은이었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친구가 좋아했던 남자 선배가 저랑 친하다는 이유였을 거예요.
그 선배 엄마랑 저희 엄마가 아는 사이였어서 어릴 때부터 친했거든요. 처음에는 도시락을 몰래 버리거나 운동화를 숨겨두거나 하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소소한 괴롭힘이 그 오빠가 졸업을 하고 난 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나는 저거 표정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은희는 언제나 별 감정 없어 보이는 제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녀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가만히 있는 저에게 물을 끼얹고 지나가는 사람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교련 시간이 끝나고 옷을 갈아입을 때 일부러 문을 열어 모두가 다 보게 한 적도 있습니다. 속옷을 입고 있긴 했지만 그 시절에는 그게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한동안 고개를 들고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적도 있어요.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저는 지금도 집에 혼자 있어도 문을 잠그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40년이 지나도 제 안에 여전히 그때의 상처가 남아있어요. 나 좀 그만 괴롭히면 안 돼?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누군가를 괴롭히는 건 못된 일이잖아. 나한테 지금 도덕 수업 하겠다는 거야? 너 되게 웃긴다. 하고서는 깔깔 웃더군요. 그 이후 은희의 괴롭힘은 더 심해지고 집요해졌습니다. 제가 다리가 불편해진 그 이유도 바로 은희 때문이었어요. 은희가 너보고 뒤뜰로 나오래. 이번에는 어떻게 괴롭힐지 몰라 그냥 집으로 가려던 때 그 친구가 저를 잡아 세우더군요. 안 오면 10배로 더 괴롭힌다는 말도 전화했어.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뒤뜰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 같은 일을 겪었어요. 은희와 함께 어울려 다니던 몇 명의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요 앞에 가서 술 좀 사와. 나 교복 입었어. 그게 뭐? 교복 입은 사람한테 누가 술을 팔아?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주변에서 자신을 따르는 친구들을 의식해서인지 은희는 평소보다 더 세게 나왔어요. 그렇게 말하며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제가 놀라서 뺨을 감싸쥐고 있자 웃으며 말하더군요. 더 맞기 싫으면 얼른 가서 사와, 술. 저는 맞은 충격과 또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맺힌 눈으로 은희를 보며 말했어요. 나 돈도 없어. 그때 뒤에서 은희의 친구 중 하나이가 말을 보탰습니다. 뭐야, 네 말이라면 중용 신용도 한다더니 그것도 아니네? 이은희 많이 죽었다, 많이 죽었어. 그 친구의 말에 은희의 눈이 번뜩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말이라면 껌뻑 죽는다고 허세라는 허세는 다 부려놨는데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버티고 서 있었으니까요. 은희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어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아까 때렸던 반대편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가 넘어졌어요. 얼마나 세게 내리쳤던지 그 힘에 제가 휘청인 겁니다. 진짜 이게 돌았나? 자꾸 말대꾸 할래? 어? 사오라면 닥치고 가서 사올 것이지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그렇게 말하며 은희는 인정사정 없이 제 온몸에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새하얗던 교복이 은희의 신발에 시커멓게 변하고 온몸에 발자국이 생길 때까지 그녀의 폭력은 계속되었어요. 그러다가 제 무릎 쪽을 발로 세게 내리쳤는데 그 순간 제 눈에 별이 보였습니다. 그런 고통은 태어나서 처음 겪어봤어요. 제가 다리를 붙잡고 자지러지자 그제서야 뒤에 친구들이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는지 은희를 뜯어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놔봐! 야, 이러다 진짜 경찰 와! 너 한 번만 더 걸리면 강제전학인 거 몰라? 그 말에 씩씩거리던 화를 멈추고서는 다리를 부여잡고 있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진짜 잘해라, 죽고 싶지 않으면. 은희는 그렇게 말하고선 돌아섰어요. 저는 그곳에 다리를 부여잡고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일어나 10분 거리를 1시간이 넘게 걸려갔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 다리를 봤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퉁퉁 부어 있더군요. 아마 바로 치료를 했으면 나았을 수도 있는데 미련하게 그날은 다음 날이 되면 괜찮아질 줄 알고 이악 물고 참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날이 되니 다리는 더 퉁퉁 부어 있었고 놀란 부모님을 따라 병원에 갔습니다. 어딜 어떻게 넘어졌길래 다리가 이 모양이 돼요?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말입니다. 왜요? 크게 문제가 생겼나요? 엄마가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고 의사 선생님이 인상을 쓰고는 대답했어요. 이거 지금 당장 수술 받아야 해요. 안 그러면 평생 못 걸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입원 절차를 밟고 다리를 수술했어요. 저는 병원에 꼬박 2달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학교에는 제가 은희에게 맞아서 입원을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고 하더군요. 선생님이 병원으로 와 그게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네. 은희가 강제 전학을 가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 그냥 맞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곤란한 얼굴을 하셨고 엄마는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그런 애랑 학교를 어떻게 더 다니게 해요? 경찰에 당장 신고를 해야겠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희가 조치를 꼭 취하겠습니다.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었던 선생님들은 은희를 강제 전학 보내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도 그거면 된다고 했고 말이죠. 다행히 제가 다시 돌아간 학교에는 더 이상 은희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영원히 한쪽 다리를 약간 저는 장애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좋았어요. 은희만 없다면 말이죠. 평화롭게 학교를 다니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은희는 잊었다고 생각했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도 많이 생기고 공부도 잘 풀리던 정말 평화롭던 어느 날이었어요. 야, 김영수!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 몸이 반사적으로 움찔했습니다. 고작 이름을 부른 게 다였지만 알 수 있었어요. 저 목소리는 은희의 목소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야, 감히 내 말을 무시해? 김영수! 덜덜 떨리는 몸을 양손으로 감싸주며 고개를 돌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곳엔 은희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서서 보니 웃으며 제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나 없으니까 살만한가 보다? 얼굴이 좋아졌네? 그 말에 제가 말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여긴 무슨 일이야? 왜? 나 보니까 무섭냐? 라고 말하며 은희는 깔깔 웃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봤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와봤어. 뭐가? 네가 너 절름발이 됐다며? 하고는 제 다리를 가볍게 한 대 툭 치더군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움으로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그런 제 모습을 은희는 비웃었습니다. 겁먹기는. 나는 장애인은 안 건드려. 불쌍하잖아. 그냥 나 강제 전학 보낸 애 불쌍한 모습 구경하러 온 거니까 그렇게 떨 거 없어. 그렇게 말하고는 저를 한참을 비웃더니 돌아갔습니다. 은희가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은희를 극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어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그녀는 제 삶 속에서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종종 은희가 나오는 악몽을 꿨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닐 때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한 뒤에도 그리고 딸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말이죠. 그리고 가끔 생각했어요.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못된 이은이 그 아이는 잘 살고 있을까 하고 말이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지금은 결혼을 앞둔 딸을 둔 엄마가 되었어요. 얼마 전에 딸아이가 저희 집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소개했습니다. 딸아이의 남자친구는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생김새도 성격도 딱히 특별한 구석이 없는 무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딸은 그동안은 남자친구도 소개시켜준 적이 없어서 주위에서는 다들 눈이 얼마나 높길래 그러냐는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제 딸아이지만 딸아이는 정말 잘나긴 했었습니다. 얼굴 예뻐, 성격 좋아, 게다가 피부과 원장이라는 직업까지 말입니다. 사실 저도 속으로 제가 눈이 높아서 아직 짝을 못 찾았나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는 정말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대학 때 딸아이를 좋다고 쫓아다니던 남자애들도 정말 잘생기고 조건 좋은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대체 저 사윗감이 어느 부분이 딸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궁금했지만 본인이 좋다는데 반대할 마음도 없어서 그냥 허락해줬어요.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고 말입니다. 딸아이는 그 남자를 병원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환자였어? 그 사람 엄마도 우리 병원 환자야. 그럼 벌써 시어머니 될 사람을 만난 거야? 그분이 처음부터 나 며느리 삼고 싶다고 막 그랬어. 그러다 아들이 피부과 관리 생겨서 데리고 오셨더라고. 거의 맞선이네. 하고는 하하 웃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어디서 그렇게 탐내하다는 걸 듣는 건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모셔가듯 하는 결혼이면 상대가 좀 기운다 해도 아이가 마음이 편하고 행복할 거라 생각하니 오히려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분은 어떤 사람 같은데? 누구? 시어머니 될 사람?
제 질문에 딸아이는 뭔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근데 어떤 사람인지가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처음에는 딸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갸우뚱했지만 생각해보면 그게 맞긴 하잖아요. 같이 살 남편이 중요하지 시어머니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그만큼 딸아이가 그 남자를 좋아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 니들만 좋으면 됐지. 시댁이 뭐가 중요하겠니? 그렇게 말하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사위가 될 사람이 인사를 하고 가고 나서 그 이후의 일은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좋아해야 할 집안의 경사지만 저는 조금 서운하긴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좋은가? 왜 저렇게 결혼을 서두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은가 보지. 내가 당신이랑 결혼할 때 엄청나게 서둘렀잖아. 어디 도망갈까 봐. 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 그런가 좀 천천히 갔으면 했는데 당신은 안 서운해요? 나도 서운한데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평생 품 안에 자식으로 끼고 살 것도 아니고 그냥 그만큼 행복한가 보다 해. 물론 그게 맞는 거였지만 그럼에도 서운한 마음은 사실 어쩔 수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쇼핑도 나랑 같이 다녀. 무슨 쇼핑? 새 살림 차리려면 사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예단이며 혼수며 다 준비해야 하고 엄마랑 다 같이 해. 제 말에 딸이 웃더군요. 그런 건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얼굴로 말입니다. 그냥 그 사람 지금 집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 인테리어나 가구 같은 것도 따로 안 사고 예단이나 혼수도 다 안 할 거야. 그 집이 많이 힘들어? 응? 아니? 근데 뭘 다 안 한대? 그런 거 다 거추장스럽고 다 보여주기용이잖아. 그냥 둘이 살 때 불편함만 없으면 되는 거지 뭐. 나는 그런 허례허식에 돈 많이 안 쓸 거야. 나중에 신혼여행이나 좋은 곳에 오래 다녀오기로 이야기 다 끝났어. 혼수예단 이런 것도 안 하고 결혼식도 작게 가족들만 초대해서 하려고. 아니 그래도 온 집안에 네가 처음 하는 결혼인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엄마가 좀만 이해해줘. 저는 그건 좀 많이 서운했어요. 남편은 그거마저도 그럴 수 있고 그게 맞는 거라고 결혼식 성대하게 하는 거 다 보여주기식 아니냐 했지만 저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 꿈꾸던 것들이 있긴 했거든요. 혹시 내가 몸이 불편한 것 때문에 딸아이가 나 생각해서 일부러 저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하지만 뭐 결혼해서 살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는데 더는 할 말이 없긴 했습니다. 더 이상 당사자들 일에 부모가 나서는 것도 모양이 안 좋긴 했고요. 그렇게 준비를 거의 하나도 하지 않은 채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상견례 날 아침에 딸이 좀 이상했습니다. 자기 차림새보다 제 차림새를 더 신경 썼어요. 엄마 전에 사놓은 옷 이거 말고 또 뭐 있지? 아니면 내가 사준 거 있잖아. 그거 입어. 왜? 이거 별로야? 나는 이게 단정하니 좋은데. 아니 이쁜 거 입어. 단정한 거 말고. 그리고 전에 아빠가 결혼기념일에 사준 가방 들고 가자. 이거 말고 그 옷이랑 그 가방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네 상견례인데 엄마 옷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야? 왜? 엄마 안 이뻐? 제가 농담을 하든 모르니 딸이 정색을 하며 이야기하더군요. 안 이쁘기. 우리 엄마는 뭘 입어도 예쁘지. 근데 나는 더 예뻤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너는 그거 입어도 돼? 아, 이거 오빠가 골라준 거야. 이거 입고 가면 돼 나는. 제 옷은 이거 입어라, 가방은 저거 들어라 해주면서 자기는 심플한 검정색 원피스를 입었더군요. 신부보다 장모 될 사람이 더 화려한 건 아닌 것 같아서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딸에는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휴, 시어머니 될 사람이 많이 화려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될 사람이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사람이라 자기 엄마가 밀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저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평소에 워낙 똑똑하고 잘하는 아이니 뭐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지 싶어서 딸아이가 골라준 옷과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거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그게 뭐가 화려해. 그냥 고급스럽구만. 엄마는 매일 너무 심플하게만 입고 다녀서 엄마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야. 별로 안 화려해. 그치 아빠? 딸아이가 동의를 구하듯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안 화려해. 예뻐. 내가 예쁘면 되나? 신부 될 사람이 예뻐야지. 여전히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했지만 이미 집을 나선 다음이었어요.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 너는 무슨 누가 할 말을 나한테 하고 있어. 네가 긴장하면 안 되지. 사실 저도 긴장이 되긴 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딸아이의 시댁 식구들을 만나러 처음 나가는 자리니까 말입니다. 시간과 장소가 다가올수록 손이 긴장으로 손이 차가워지는지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딸이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엄마, 긴장돼? 손이 엄청 차. 그러게,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되네. 좋은 사람들이어야 할 텐데. 우리 딸 가서 귀한 대접 받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계속 중얼거리니 딸이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제 등을 쓰다듬더군요. 제가 딸에게 해줘야 할 행동인데 받고 있으니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장이 됐어요. 그렇게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일행분들 먼저 와 계십니다. 아이고, 일찍 온다고 왔는데 더 일찍 오셨나 보네. 하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딸아이가 제 손을 갑자기 또 잡아 세우더군요. 왜 그러냐는 얼굴로 딸아이를 돌아보니 아이가 어딘가 묘하게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었어. 그니까 엄마, 미리 미안해. 뭘? 뭐가 미안해? 갑자기 얘가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딸아이가 작게 웃더군요. 그냥 다 엄마 너무 놀라지 말고. 뭘 놀라지 마? 일단 들어가자. 옆에 나랑 아빠가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돼. 알겠지? 딸아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남편을 보며 당신은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안 하는 얼굴로 바라보니 남편도 어깨를 으쓱하며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 온갖 감정이 다 드는 건가, 이제야 실감이 좀 나서 떨리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며 앞서 준비된 방안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는 딸아이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약해둔 룸이 열리고 딸아이가 들어섰어요. 딸이 꾸벅 고개를 숙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사윗감으로 소개받았던 남자가 보이고 하나 있다던 여동생으로 보이는 여자가 보이고 딸아이의 시부모님이 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좀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희가 일찍 온 건데요. 어딘가 목소리가 낯익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들었던 목소리더라 하는 생각을 하며 인사를 한다고 숙였던 고개를 들어 저에게 인사를 하는 중년의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뿐 아니라 얼굴도 낯이 익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누군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으니까요. 너... 제가 그렇게 말하니 상대방도 저를 빤히 보더군요. 그러고는 제가 누군지 알아본 듯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표정이 확 굳을 리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몸도 머리도 다 굳었습니다. 다시 만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런 자리에서요? 더 말이 안 되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장소에서 상상도 못했던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것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말이죠. 너... 은희는 상당히 많이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자기가 한 짓을 10분의 1이라도 기억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저희 두 사람을 보고 모두들 당황했습니다. 아는 사이인 것 같았으니까 말이죠. 두 분 아는 사이세요? 그러게, 당신 아는 분이셔? 남편이 저를 보며 물었고 은희는 당황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의 눈치를 살피더군요. 일단은 거기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 겨우겨우 호흡을 다스리며 제가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였어. 아, 동창분이셔? 세상에 이런 인연이. 은희는 놀라 보이는 것도 잠시 어느새 표정 관리가 다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는 어딘가 날카롭게 쏘아붙이듯 말을 했습니다. 아, 네가 우리 아들 장모 될 사람이야? 은희의 그 말투에 당황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잠시나마 은희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저도 상상과 다른 반응에 놀랐지만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특히 많이 당황한 것 같더군요. 엄마 왜 그래? 하는 소리가 작게 들리고 억지로 웃어 보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엄청난 인연인데요. 그치 자기야? 자기는 알았어?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딸아이를 보며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물었어요. 그제야 제가 정신이 들어 딸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딸아이의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었어요. 몸이 어딘가 불편한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기 어디 안 좋아? 표정이 왜 그래? 어디가 안 좋네. 정말? 어디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아니, 그건 아니고 생각보다 더 뻔뻔하셔서 놀란 거예요, 지금. 어? 딸의 그 말에 모두 딸을 바라봤어요. 무엇보다 그 말을 하는 딸의 말투가 생전 처음 볼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딸아이를 보고 있는데 딸아이가 저벅저벅 걸어가 은희 앞에 서더군요. 그러고는 누가 뭐하냐고 물어볼 사이도 없이 손을 번쩍 들어 은희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어찌나 세게 내리쳤던지 조용했던 루만이 울릴 정도였어요.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판단조차 서지 않았어요. 상견례 날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 될 사람의 뺨을 세게 내려치는 며느리.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해본 장면이겠어요. 먼저 입을 뗀 건 은희였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네가 우리 아들 장모 될 사람이냐고요? 방금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셨어요? 언니 지금 미쳤어요? 엄마가 말투가 정중하지 못하긴 했지만 다짜고짜 뺨을... 그것도 시어머니 될 사람이 뺨을 때려요? 은희의 딸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고 딸아이는 그런 은희의 딸을 보며 비웃었어요. 시어머니? 누가 내 시어머니인데? 이 사람이? 나는 이 사람의 며느리가 될 생각이 없는데? 딸아이의 그 말에 이번에는 딸의 남자친구가 당황한 얼굴로 딸아이 팔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뭐하는 짓이야? 왜 이래? 놀란 남편도 딸아이에게 다가갔어요. 하연이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니 이게 무슨... 모두의 질타를 한 번에 듣고 있던 딸아이는 숨을 한 번 몰아쉬더니 은희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떼었어요. 우리 엄마 일기장 속 은희잖아요, 그쪽. 딸아이의 그 말에 은희가 뭔가를 직감적으로 알았는지 표정이 확 굳더군요. 놀란 건 은희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놀랐어요. 제 일기장을 딸아이가 봤다니 말입니다. 그 일기장 안에는 제가 은희에게 어떤 짓을 당했는지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직도 은희 악몽을 꾼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상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그 모든 것을 딸아이가 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 상황만큼이요. 그럼 저 사람이... 딸의 그 말에 남편도 은희가 누군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다가와 저를 살폈습니다. 제가 괜찮은지 확인하듯 말이죠. 당신 괜찮아? 아직도 놀라있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희 집안 사람들은 다 눈치를 채고 어떤 상황인지 알아차렸지만 은희를 제외한 저쪽 집안 사람들은 아직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더군요. 지금 괜찮냐는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군데요? 아니 지금 다들 미쳤어요? 뭐하는 짓들이야 이게? 조용히 있어. 지금부터 다 말할 거니까. 아니 자기야. 나 당신 자기 아니니까 자기라는 소리 좀 그만 집어치우고. 딸의 그 살벌한 반응에 은희의 딸과 아들이 움찔 놀라더군요. 딸아이가 은희를 다시 한번 똑바로 노려보듯 바라봤습니다. 은희는 딸아이가 무슨 말을 할지 알았다는 듯 입을 꾹 깨물더니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나가자. 이 미친 사람들이랑 한 자리에 나는 더 못 있겠어. 민호야, 민영아, 둘 다 나와. 당신도 얼른 나와요, 얼른! 그런 과거는 가족들이 알게 하기 싫은 건지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딸아이가 그걸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딜 도망가요?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시작을 안 해? 이게 도대체 무슨... 딸이 그냥 끝낼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 같으니 은희가 다시 한번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숨을 한 번 쉬더니 되려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뭐 어디 해봐. 내가 학창시절에 너희 엄마 좀 괴롭힌 거?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지 너 지금?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러니? 어? 은희는 피할 수 없으니 뻔뻔하게 나오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오히려 역정을 내더군요. 은희의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정신이 슬슬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화가 난 건 딸아이인 것 같았어요. 손을 부들부들 떨더군요. 좀 괴롭혔다고 했어요? 좀 괴롭혀서 사람이 2달 넘게 입원하고 그쪽은 강제 전학을 가고 우리 엄마는 평생 저렇게 다리가 불편하고? 지금 좀이라고 했어요? 엄마 이거 진짜요? 당신 이거 정말이야? 딸아이의 말에 은희의 남편과 아들이 은희를 보며 묻더군요. 은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선뜻 생각나지 않는다는 듯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당연했겠죠. 다 사실이니까요. 우리 엄마 얼굴 보자마자 무릎 꿇고 사과하며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뭐? 네가 우리 아들 장모 될 사람이냐고요? 당신 뭐가 그렇게 당당해?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건데? 그래 미안하다. 과거 일은 내가 어려서 실수했어. 근데 그렇다고 한들 이걸 이런 식으로 갚아? 그러는 너는 뭐 잘했니?
너 다 알면서 나한테 접근하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한 거지? 다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지? 자기 진짜야? 그 말에 딸아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기가 찬다는 듯 말이죠. 그게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하다니 알려드리죠. 아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은이라는 이름을 엄마 일기장에서 보긴 했지만 흔한 이름이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랑 만나면서 그쪽 이야기를 듣는데 이상한 게 많더라고요. 엄마랑 고향도 같아, 사는 곳도 같아. 근데 저한테 언제 한번 그런 말 한 적 있죠? 고등학교 때 전학을 한 번 간 적이 있다고. 은희가 생각이 난 듯 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저 사람이 우리 엄마의 고등학교 시절을 지옥으로 만들다 못해 아직도 가끔 악몽을 꾸게 만들고 비 오는 날 아픈 다리를 주무르느라 잠도 못 자게 만든 그 사람이구나. 딸아이의 그 말에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더 덧붙일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을 우연히 봤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잘도 그 뻔뻔한 얼굴을 들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이 역겨웠어요. 그래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는 당신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요. 그리고 평생 자식에게 원망을 들으며 살아가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는 건 오로지 당신 때문이니까. 딸의 그 말에 은희 아들이 놀란 얼굴로 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자기 진짜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당신한텐 미안해. 그래도 나는 못해. 오늘 이 결혼 깨려고 나온 거니까. 딸아이는 은희를 보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속죄라는 걸 할 일은 없지만 평생 오늘 이 장면을 기억은 하세요. 그러라고 내가 이런 거니까. 그리고는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어느 순간부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딸아이는 제 손을 꽉 잡아줄 뿐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일어난 모든 일이 현실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치더군요. 잠깐 잠이 들었다 깼더니 어느새 집 앞이더군요. 그래도 우리한테 먼저 말은 해주지 그랬니?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딸아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엄마를 보자마자 사과를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이성을 잃어서.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딸아이의 등을 쓰다듬더군요. 저도 많이 놀랐겠죠. 상상이나 했겠어요. 사귀는 남자친구의 엄마가 자신의 엄마를 그렇게 지독히도 괴롭히던 동창이라니 말입니다. 딸아이를 보고 있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딸아이의 눈에 눈물이 차오더군요. 엄마, 미안해. 그런 딸아이의 얼굴을 보니 저도 여태 참았던 감정들이 눈물이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네가 뭐가 미안해. 엄마가 이런 일 겪게 해서 오히려 미안하지. 아니, 엄마가 뭐가 미안해. 내가 그 사람 다시 보게 만든 거 정말 미안해. 그렇게 저희들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중에 조금 진정이 되고 난 뒤에 정황을 물어보니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울면서 일기를 쓰고 있는 걸 본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일기의 내용이 늘 궁금했대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가 그렇게 슬픈 얼굴로 우나 싶은 마음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없던 어느 날 몰래 제 일기장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노로 손이 떨리고 이성을 잃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한테도 한 번 이야기한 적 있어. 엄마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알고 있었냐고. 그런데 나도 대충은 알아도 그렇게 자세히는 몰랐으니까 나도 그때 듣고 놀랐었지. 근데 엄마는 우리가 아는 것도 상처일 수 있으니까 모른 척하자고 우리가 더더 엄마한테 잘해주자고 했었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오늘 남편의 태도도 이해되더라고요. 그렇게 그 일은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은희가 딸아이의 병원에 찾아온 겁니다. 원장 나오라고 왜 원장! 은희는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딸아이의 병원으로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딸아이는 그거마저 다 예상하고 일을 벌인 거라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사람 하나 장애인 만든 과거 폭력설 동네방네 소문 내려고 오셨어요? 동네 장사하면서 이래도 돼? 내가 여기 원장 완전 개또라이라고 소문 다 낼 거야. 내가 너 병원 못하게 할 거라고. 그럼 저는 당신 사는 집 주변에서 1인 시위할 거예요. 그쪽에 어떤 사람인지 과거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내가 그 시절 동창생들한테 연락 한번 안 해보고 그런 일을 저질렀는 줄 알아요? 증거는 차고 넘쳐. 몰랐는데 딸아이는 그때 고등학교 동창생들에게 연락해 은희가 어떤 학생이었는지 다 듣고 온 모양이었더라고요. 은희는 차마 거기까지는 생각 못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딸아이가 그렇게 말하니 눈치를 보며 병원 밖을 나갔다고 합니다. 걔는 여전히 반송이라고는 없고 정신도 못 차렸네. 사람 쉽게 안 바뀌어, 엄마. 그리고 그 뒤로는 은희의 아들도 저희 집 앞에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그 친구는 은희를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이렇게 예쁘고 잘난 부인감을 또 어디서 찾겠냐 말입니다. 부모님은 내가 안 보고 살게. 나랑은 아무 문제 없었잖아, 자기야. 내가 당신 얼굴 볼 때마다 생각이 날 텐데? 우리 엄마가 당신 얼굴 볼 때마다 생각이 날 텐데! 당신이랑 내가 만나면 우리 가족에게는 당신 존재 자체가 상처야. 당신의 부모님을 바꿀 수 없는 이상 우리는 절대 안 돼. 진짜 엄마 안 보고 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그만큼 더 잘해서 생각 안 나게 할게. 나는 자기랑 못 헤어져. 내가 안 돼. 돌아가. 딸아이는 모질게 말하고는 은희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으니 만나고 싶으면 만나도 된다고 말했어요. 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지 말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딸아이는 세상에 엄마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없고 또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 엄마가 자동으로 떠올라서 자신도 괴롭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돌아간 은희의 아들은 그 뒤로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쪽도 이제 마음의 정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희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들한테 물어봤는데 너네 집이 여기라고 하더라고. 연락 없이 찾아와서 미안하다. 근데 연락하면 만나줄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왔어. 집 안으로 들이기 싫어서 근처 커피숍으로 자리를 이동했어요. 은희는 그때 그 당당하던 모습에서 기가 많이 빠져있더군요. 어딘가 지친 듯도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한참을 말이 없던 은희가 먼저 꺼낸 말은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런 은희를 보고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 자체도 힘들었거든요. 하연이한테 말 좀 해주라. 내가 진짜 연락도 안 하고 원하면 죽을 때까지 눈앞에 안 나타날 테니까 우리 아들 좀 만나달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희의 아들은 그날 이후에 술만 마신다고 하더군요. 회사에도 장기 휴가를 내놓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집에 가봤더니 술병이 엄청났다고 말입니다. 너도 부모니까 알잖아. 그런 모습 보는데 가슴이 몇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더라. 애는 무슨 죄니? 죄도 내가 다 받고 손가락질도 내가 다 받고 벌도 다 내가 받을 테니까 우리 아들은 제발. 은희는 남편에게도 딸에게도 그날 이후로 냉대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너무 괴롭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우리 상견례가 이제 열흘쯤 지났나? 아직 그거밖에 안 됐나? 1년쯤 지난 것 같은데. 확실히 은희는 그때보다 많이 지쳐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긴 했어요. 제가 그런 은희를 가만 보다가 말했습니다. 너는 고작 열흘로도 이렇게 힘들어? 나는 40년을 힘들어했는데. 그 말에 은희가 움찔하더니 저를 보더군요. 너는 지금 속으로도 이미 다 지난 일로 왜 이러냐고 생각하겠지. 결혼 잘하고 아이 잘 낳고 지금 잘 사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 너를 그렇게 괴롭히냐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맞았는지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가도 문득 그날이 떠오르며 식은땀이 흘렀어. 길 가다가 널 닮은 여자만 봐도 심장이 뛰었고 아직도 집에 아무도 없어도 문을 잠가놓고 옷을 갈아입어. 비가 오는 날에는 시린 다리를 하루 종일 주무르고 찜질을 해야 해. 나는 40년 동안 너 때문에 힘들었어. 근데 고작 열흘이 힘들어? 은희는 뭐라 할 말이 없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연이한테는 나 상관하지 말고 이건 부모님들 문제니까 너네까지 우리 때문에 헤어질 필요는 없다고 했어. 제 말에 은희가 반색하며 대답하더군요. 정말? 고마워. 하지만 그래도 안 되겠다더라. 민호 보면 네 생각이 나고 그건 바뀌지 않는 거라고. 민호를 만나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는 고통이라고. 제 말에 은희가 인상을 쓰더군요. 그니까 돌아가. 그리고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것도 나는 받아줄 생각 없어. 너는 그날 그 일이 아니었으면 나 같은 건 잊은 채로 그냥 평생 죄스러운 마음 없이 살다가 죽었겠지. 그런 사람 사과 받아주고 용서해줄 마음은 추호도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뒤에서 은희가 뭐라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부터 오늘까지의 일을 써내려갔어요. 이상하게 그걸 쓰고 나니 뭔가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체중이 내려가듯 말이죠.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는 은희의 꿈을 꾸지도 않고 길거리에서 은희 닮은 여자를 봐도 놀라지 않아요. 여전히 방문은 잠그고 옷을 갈아입고 비 오는 날 다리가 많이 쑤시긴 하지만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전해 듣기로는 은희네는 지방으로 이사를 간 것 같더라고요. 은희의 남편이 귀농을 하고 싶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용한 동네로 가서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 보더군요. 은희의 아들도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를 따라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이혼을 한 해 만에 시끄럽다가 그렇게 정리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아주 나중에 딸아이에게 전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민호는 딸아이를 몇 번 더 찾아왔었다고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딸아이가 마음을 바꿀 마음이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으니 마음을 정리하러 지방으로 잠시 내려간 것 같다고 말이죠. 걱정하지 마. 그 사람은 하는 일이 원래 취직이 잘 되는 일이었어서 그렇게 쉬다 올라와도 금방 다시 일할 수 있어. 괜히 한 젊은이의 인생을 망가뜨린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을 느끼는 걸 알았는지 딸이 저에게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근데 너는 이런 소식을 다 어디서 듣는 거야? 아, 민영이가 한번 찾아왔었어. 은희의 딸이었습니다. 그날은 경황이 없어서 저에게 사과 한마디도 못했다며 대신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러 왔었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학창시절에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받아봐서 제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엄마 얼굴을 보기가 한동안 힘들었다고 말이죠. 사실 그날 이후로 아직도 은희는 자기 딸과 어색하게 지내는 듯 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이야기하면서 생각해보니 제대로 복수 아닌 복수를 한 것 같네요. 오늘 비 오는데 엄마 다리는 괜찮아? 아까 찜질을 좀 했더니 괜찮네. 저는 딸아이와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아, 딸 이야기를 덜 했네요. 딸아이는 요즘 새로 데이트하는 사람이 있는 듯 보였어요. 뭐 아직 저희에게 말을 하거나 정식으로 소개를 시켜주는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금방 극복해서 다행이지? 그러게요. 오래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그런 딸아이의 모습을 보고 제일 안심한 건 저였어요. 혹시나 저 일이 상처가 되어 연애 같은 건 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남편은 얼마 전부터 안식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저와 전국 이곳저곳을 함께 여행 다니고 있어요. 물론 제 다리가 불편해서 아주 힘들긴 하지만 언젠가 꼭 한번 해보고 싶던 일이라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행지는 제 고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픈 기억 때문에 그곳을 떠난 뒤 제대로 한 번도 가보지 못했거든요. 부모님도 그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로 이사 가셔서 더 그랬습니다. 전에는 감히 가볼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많이 치유된 것 같습니다.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